환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형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연구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급성골수형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급성골수형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정준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뵙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환우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들을 좀 해결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서울대학교 신동엽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제가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고 2부 급성골수형 백혈병은 우리 신동엽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1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들을 통해서 환우분들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약 15분 동안 좀 짧게 치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골수라고 하는 우리 뼈 안에 있는 공간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조혈줄기세포, 보통 조혈모세포라고 얘기하는 이 세포로부터 하루에 5천억 개에서 한 1조 개의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매일매일 건강한 새로운 혈액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수명이 다한 혈액세포는 몸 안에서 제거가 되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꼭 필요한 양의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빈혈이 생긴다든지 호중구가 감소한다든지 또는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처음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 생소한 진단명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사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우리나라 병명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 질병을 진단받고 좀 많이 당황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1200명 정도 새로운 환자분들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과 또 환자 가족분들이 모두 이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 안에 세부 병명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상 골수와 어떤 백혈병 사이에 존재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병명들이 각각 좀 더 백혈병에 가까운 형태도 있고 그래도 비교적 정상 범위에 가까운 형태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아무 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희가 이식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과관찰만 하시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환자분들의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이 환자분이 앞으로 어떠한 예후를 보일 것이냐를 평가하는 그 전부터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일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즉 예후가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치료 없이 관찰을 하거나 간간히 수혈이나 또는 뭐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 환자분이 이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뒀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혈병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혈액세포가 모자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해서 오래 버티실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힘들고 좀 어려운 치료를 과감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이 국제예우지표라고 해서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좀 개선된 국제예우지표라고 총 5개의 어떤 예우군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표 계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부 항목들을 저희가 옆에 적어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좀 중요도에 따라서 크기를 조금 변경을 해본다면 염색체 이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골수 내의 백혈병 세포가 몇 %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빈혈이 얼마만큼 있고 호중구가 얼마만큼은 낮고 그다음에 혈소판이 얼마만큼 낮고 그래서 이제 크게 비중을 놓고 보면 이 3가지가 되는데 아마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진단을 받고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진단서도 띄워드리고 하는데 치료는 이게 염색체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어떤 군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 치료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염색체가 골수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검체를 가지고 하는 검사인데 뭐 병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2주에서 한 4주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정확하게 그 국제예우지표에서 몇 점을 받아서 어떤 군에 속하는지는 약 2주에서 한 4주 뒤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이상 정도가 어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0점이실 거고요. 가장 나쁜 게 4점이 될 텐데 이렇게 점수를 배정받고 또 골수 내에 백혈병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점수인 3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빈혈과 호중구, 혈소판 각각에 대해서 1.5점이나 0.5점,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면 10점이 되는 거고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면 0점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0점이 되려면 염색체가 좋은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골수 내 백혈병 세포는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빈혈도 거의 수혈을 안 받아도 되고 호중구도 넉넉하고 혈소판도 낮긴 낮지만 뭐 10만 이상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0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을 했던 IPSS라고 하는 세계 국제 예우 지표, 그다음에 개선된 국제 예우 지표는 이렇게 4단계와 5단계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이 평가가 좀 객관적이냐. 그래서 외국 자료를 보시면 이 5개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의 생존 곡선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거의 일정하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계산 방법이 굉장히 신뢰를 해도 되는 계산 방법이란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극성, 골수성 백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백혈병까지 진행되는 것도 이 5개 예후군이 이렇게 일정하게 벌어지면서 이 예후 지표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균 생존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시기도 하고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평균 생존 기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평균 생존 기간이라는 건 내가 이 기간만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반에 60명의 학생이 있으면 평균 등수는 30등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8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은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8년 이상 산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받아들이시는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위험군은 거의 뭐 8, 9년 이상 평균 생존 기간이 유지가 되지만 높은 위험군이나 매우 높은 위험군 되면 한 2년 이상 생존 기간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공격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생존 기간을 의사들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도 이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료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인종에 따라서 뭐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조금씩은 다를 테니까 아쉽게도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은 뭐 2000년대 초반이나 2000년도 후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존율이 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지금 치료하고 있는 약제들이 대부분 이 무렵에 나와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개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골수성 종양인 경우에는 많은 약제들이 좀 개발이 되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생존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치료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외국에서 발표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거의 대등소이한 그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매우 좋은 예후군에 속하는 환자분들은 비교적 큰 걱정 없이 오래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지만 매우 안 좋은 예후군이나 안 좋은 예후군에 속하면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자분들이 좀 위험을 당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 중간군은 이 딱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간군 내에서도 어떤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치료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낮은 군 쪽에 속하는 경우 보통은 10점 만점 중에 한 4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누게 되는데 이 낮은 군은 치료가 필요 없거나 아주 경한 치료를 하게 되고 이 높은 군에 속하면 힘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매우 좋은 예후군이나 좋은 예후군도 사실 8년이나 7년이라고 하는 생존 기간을 짧다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예후군이지만 지금 내 나이가 만일에 40이나 50 정도일 때 그럼 60 정도밖에는 못 산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고 의사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게 돼서 요즘은 또 낮은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또 세분화해서 한 3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가 높을 경우에는 좀 치료를 시작하자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의 강의의 주제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 치료 없이 관찰하거나 좀 약한 치료를 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뒤에 말씀하실 급성 골수형 백혈병과는 달리 굉장히 고령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료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매우 나이가 젊고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병든 세포를 다 제거해서 완전히 건강한 골수로 바꾸자 이렇게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고 뭐 그런 힘든 치료를 견딜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냥 병은 건드리지 않지만 증상은 좀 좋아지게 한다. 이런 거를 목표로 저희가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고민을 하면서 치료를 선정하기 때문에 환우분들끼리 말씀을 나누실 때도 굉장히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는 이 낮은 위험군에 있어서도 증상이 있다면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빈혈 증상이 주가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면 빈혈은 당장 수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상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물지만 5번 염색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레날리도마이드라고 하는 다른 혈액암에서 항암제로 사용하는 그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전 질문에도 아마 어떤 분이 레날리도마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레날리도마이드는 현재로서는 매우 조금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드문데요. 5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주 특수한 타입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날리도마이드를 투약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고요. 보통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서 우리가 적혈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콩팥에서 분비가 되는 어떤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적혈구 조율인자라고 하는데 이 양을 측정을 해서 이게 만일에 적다면 이 주사를 통해서 적혈구만 좀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치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일에 이게 이미 충분히 높은 상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저메티라 제제 또는 저메티라 항암제 이런 이제 약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호중구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한다면 빈혈은 증상을 느끼시는 거지만 호중구나 혈소판 감소증은
이것 자체 때문에 증상을 느낀다기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할 때, 즉 호중구가 낮아서 감염이 되신다거나 혈소판이 낮아서 출혈이 될 때 증상을 느끼시게 되는데, 역시 빈혈에 있어서는 적혈구 조혈 인자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런 호중구나 혈소판 감소증은 이제 그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 투약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메티라 항암제를 가지게 하게 되고, 비록 낮은 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저미테라 항암제제가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식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메티라 제제 또는 뭐 아자시티딘, 데시타빈, 또 이것을 성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약제의 이름도 있겠지만 또 뭐 후성 유전 치료,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는 거가 다른 항암제랑은 달라서 어떤 이제 의사 교수님들은 뭐 미니 항암제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끔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나중에 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 습관을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강 습관을 나쁘게 한다면 당연히 한 사람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실 거고 한 분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둘 다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왜 바뀔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뒤에 결정이 된다 그래서 후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항암제가 파괴를 시키는 거가 목적이라면 이 후성 유전 치료제 또 저메티라 제제라고 얘기하는 이런 약제들은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암세포를 교정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약 기간이 꽤 길게 이루어져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0년도 초반서부터 약제들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아자시티딘은 이제 주로 피부에 맞는 주사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이 약이 이제 2004년도 당시에 이제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의 치료제로 받기로 되어 있을 때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한 2배 이상 이렇게 치료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높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형태의 저메티라 제제인 데시타빈도 동일한 효과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 저메티라 제제를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비교적 낮은 위험군에서 투약받으신 분들도 치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또 높은 위험군에서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어떤 치료를 계획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실 때는 이 저메티라 제제를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레날리도마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레날리도마이드가 5번 염색체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1차 치료제로 사용하던 저메티라 제제 7회 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약의 특성상, 질병의 특성상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가까운 질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신약이 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피가 모자란 거를 교정해 주는 거에 목표를 맞춘다면 이제 조혈 촉진제랑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제제들이 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서 혈액세포가 모자란 이유가 재생물량 빈혈하고는 달리 만들어는 내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세포의 수명을 늘리는, 즉 만들어진 혈액세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평균 생존 기간보다 더 오래 유지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위험군에서는 당연히 이제 연세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연세이고 건강 상태가 가능하다면 이식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 이제 그거를 못하게 될 때 또는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이 저메티라 제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이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고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크게 한번 국내에서 이식을 받는 분들에 대한 치료 성적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도 국내에서 한 65% 정도의 성공률, 2017년도에 발표됐던 것도 한 75%의 성공률이기 때문에 물론 그럼 한 30%는 이식받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도 되시겠지만 이 60%, 70%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고위험군이 가지고 있는 평균 예상할 수 있는 생존 기간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셔야 되고 최근에 나라에서 70세까지 이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제 급여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65세 이상도 물론 55세, 64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뭐 완전히 65세 이상에서는 이식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내릴 정도의 치료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상태만 된다면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거는 저희가 연세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 혈액암 외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들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양한 그 질환들을 어떤 질환들을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점수를 계산을 해서 도저히 못 견디실 것 같으면 저희들도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충분히 이런 계산법을 통해서 이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식 후에도 재발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재발하면 내가 또 2차 이식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고 너무 힘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시기가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있지만 좀 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포함한 일본 자료를 보면 1차 이식 후에 재발을 하고 2차 이식을 하는 경우에도 20,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완치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2차 이식 후에 재발을 했을 때 환자분에 따라서는 2차 이식을 많이 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 결정은 그 환자분이 이식을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것 외에도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중구가 낮고 혈소판이 낮고 빈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치료 외에도 이런 다양한 도와드리는 치료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좋은 기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저메트라 제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 뭐 끝없이 받는 건가? 저희 기관의 단독 자료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는 한 8차까지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그래프 끝을 보시면 3년, 4년이 넘도록 계속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투약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미타라 제제 치료 선택을 할 때 너무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치료가 진행되면서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작을 해본 다음에 걱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부작용은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고 대부분 이렇게 혈액세포들이 일시적으로 한 2, 3개월은 더 낮아질 수 있지만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또 사전에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에 이어서 미리 좀 제공해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비다자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요. 이 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좀 증상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질문이 있으신데 항암 치료 후에 도리어 이제 안 좋아졌다. 언제까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그리고 복통이 지속된다. 어떤 이유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메티라 제제는 사실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꽤 오랜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나오기 전에는 도리어 더 수치들이 떨어지는 기간이 많은 환자분들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교정이 안 되고 혈소판이나 호중구가 덜 회복되면서
도리어 더 몸이 힘든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은 사실 좀 견뎌내셔야 되는 기간이고, 이렇게 4차, 5차, 보통은 6차까지는 해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만일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이제 저메탈의 제제는 좀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다렸을 때 이제 서서히 좋아지게 되면 수치들이 회복을 하면서 증상들이 좋아지실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복통은 지금 질문하신 분이 처음에 혈변이 있으셨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호중구 감소나 혈소판 감소랑 연관된 아직 장 안에 염증이나 출혈 때문에 복통이 있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또 혈액내과에서 소화기내과의 어떤 협의 진료를 통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느 시기에 가능한가요? 61세이신데 비다자 치료를 선택을 하신 걸로 보면 나이로는 이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계산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게 아닌가 좀 추측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식을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혈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비다자로 좀 몸 상태를 좋아지게 한 다음에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기가 가능한 건지는 아마 주치의 교수님이 처음 진단 때부터 계획을 하셨을 테니까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암 주사만으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게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완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식이고요.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진 않고 약제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실 텐데,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시는 건 그 환자분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의 강도를 평가하는 거는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 너무 좀 중하기 때문에 좀 힘든 치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견뎌내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이식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세면 비교적 굉장히 젊은 연령 이시기인데 혈소판 감소가 되게 좀 많으십니다. 현재 수혈 요구량은 2개월에 한 번 아마 혈소판만 맞으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단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좀 전신 증상이 있었는데 관련이 있나요? 좀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있는데, 만일에 혈소판만 지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연결시켜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골수형성 이상증후군도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혈소판만 낮은 경우에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이제 아세포가 4%로 나와서 다시 골수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 뜻은 지금 뭔가 아세포, 즉 백혈병 세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치 선생님은 판단을 하시는 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하는 이유는 다시 검사했을 때 더 높아질 거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수혈만 하고 계시지만 빠른 속도로 골수 안에 이 백혈병 세포가 늘어난다면 38세이시기 때문에 저메트리아 제제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식을 고려를 하시기 위해서 아마 검사를 예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레볼레이드를 사용할 경우에 젊은 사람에게 효과가 미비하다거나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꼭 사용해야 되나? 이 부분은 아마 이 지금 질문을 하신 부분이 5번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그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레볼레이드는 5번 염색체 이상이 있다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미비하거나 백혈병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금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5번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는 주로 이 빈혈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을 교정할 수 있는데 레볼레이드가 굉장히 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5번 염색체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재생불량 빈혈을 처음 진단명으로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을 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처음에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비효율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도리어 골수에는 세포들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효과적으로 이제 세포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라도 좀 많이 불려지게 되는 상황인데, 드물게 이 세포
충실도라고 얘기하는, 즉 골수 안에 세포의 숫자가 적어지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있는데, 그러면 관찰할 수 있는 세포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적은 재생불량 빈혈인지 아니면 잘 못 만들어내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생불량 빈혈로 진단을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점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적혈구 수혈을 주로 받고 계시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언제까지 수혈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실은 길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벌써 유병 기간이 꽤 기시기 때문에 이 적혈구 수혈로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최근에 호중구 숫자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 저희가 빈혈 수치, 혈색소 수치라고 얘기하는 빈혈 수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수치 중에 백혈구랑 혈소판은 굉장히 변화폭이 큽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어떤 2000 정도였다가 오늘 만일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골수 기능이 안 좋아지면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혈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도 뭐 맞고 나면 갑자기 혈소판이 떨어진다. 이런 것처럼 비교적 혈색소, 적혈구에 비해서 백혈구 혈소판은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변화된 걸 가지고 어떤 그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만일에 이제 저렇게 올라갔을 때 동반되는 염증 증상이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의심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이게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이제 백혈병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오늘 했을 때 1300, 다음 주에 했는데 2000, 그 다음 주에 했는데 9000, 그 다음에 2만, 이제 이렇게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도리어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의 전환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역시 40세 젊은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두 가지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하나는 조직구증이라고 얘기하는 랑게레안스 세포 조직구증. 그래서 이걸로 5년 전에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때 치료받으셨던 거랑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2차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른 혈액 질환이 있다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또는 다른 암으로 항암제를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항암제의 어떤 장기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2차성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또 2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차성 급성 골수형 백혈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연관성은 의심은 되고요. 근데 이제 2월에 이식을 받으셨는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이식을 받으셨는데 조직구증이 다시 재발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대한 완치 목적의 치료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이 만일에 재발이 되셨으면 사실은 공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주치의 선생님으로서 고민되는 내용은, 과연 이제 이식을 하고 지금 2021년도에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채 1년이 안 됐는데 이 생착되어서 있는 다른 사람이 주신 그 골수의 기능이 혹시 이런 항암 치료나 이런 걸로 좀 손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 재발에도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종 이식을 할 때 꼭 설명드리는 내용이, 동종 이식의 목표는 물론 전처치로 들어가는 항암제로 인해서 남아있는 암세포가 제거되는 효과도 있지만, 이식을 해주신 그 건강한 분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건강한 면역 세포들이 남아있는 잔존함을 없애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항암 치료가 들어간다거나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가 들어가면 그 이식편 대 종양 효과, 이식편이 종양세포를 공격해주는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67세시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에서 발생하신 부분이고, 아세포가 16%였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급성골수형 백혈병에 근접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셨는데, 비다자 치료가 잘 돼서 이제 아세포도 많이 감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혈소판 수치도 올라서 치료를 중단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완전히 정상이 돼서 중단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은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골수 이식을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65세와 70세 사이는 저희
혈액내과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67세인데 비다자 치료를 선택을 하셨다면 아마 처음 평가에서 이식을 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비다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면 현재 효과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식을 고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불량 빈혈이고 최근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 의심됐다. 앞서 나온 질문하고 좀 유사한데요. 근데 현재는 다나졸. 저희가 다나졸은 질병 자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혈액세포의 숫자를 좀 올리는 효과가 있는 약제인데요.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인지 아마 현재는 다나졸만 투약을 해도 될 정도의 낮은 위험군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나졸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시다가 점점 치료의 어떤 적응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 앞서 설명드린 저메티라 제제나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백혈구, 호중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치료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선 방법은 없냐요? 사실 이 질병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환자분들이 나빠지는 이유가 단지 이 질병이 점점 진행을 해서 백혈병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호중구 감소로 인한 감염,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또 빈혈 감소, 빈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증상.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출혈이 쉽게 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너무 빈혈이 심할 때는 너무 과도한 그런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한 질문이고 난소암을 함께 진단받으셔서 이 치료 방법과 평상시 관리 방법이 중요하다, 궁금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모두 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질병 중에서는 아마 난소암이 더 주된 치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소암 치료는 이제 뭐 대표적인 고형암이니까요. 고형 장기에 생기는 암이시니까 아마 수술과 또 항암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뭐 난소암 치료를 위해서 설명받으신 내용대로 사실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은 이제 세포 감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전 난소암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도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신데요. 아무래도 치료가 좀 각 환자분들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조혈주사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마 적혈구 촉진제나 백혈구 촉진제를 이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연히 38세시기 때문에 아마 이식을 권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조혈주사와 수혈만으로는 생명 연장은 안 되고 증상 조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식을 권하셨다면 젊은 나이이시고 이식이 필요한 비교적 나쁜 예후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권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용기를 내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3세시고 진단받으신 지 10년이 되셨고 다나졸 복용하셨는데 수치 상승이 없어서 수혈만 받고 계시고 워낙 10년 동안 수혈을 받으셨기 때문에 철과잉을 치료하고자 엑사이드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최근에 이제 더 혈색소가 떨어졌다. 말씀하신 거로만 들어보면은 아직 저메티라 제제와 같은 치료는 안 하신 걸로 생각이 돼서 만일에 최근에 수혈 요구량이 더 늘고 증상도 더 심해지시고 이미 수혈을 너무 많이 받은 상태이시고 하다면 저메티라 제제 치료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양의학으로는 권해드릴 방법일 거고요. 한방 치료는 저희가 사실 이제 한의학을 공부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혈 수치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생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이제 지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염색체, 그다음에 골수내 백혈병 세포, 그다음에 빈혈 호중구 혈소판.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이제 혈소판 호중구는 괜찮다는 의미이신 것 같고
앞에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비교적 지금은 좀 경한 상태가 아니신가 생각은 듭니다. 기대 수명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까 강의 때 저희가 슬라이드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예후군에 따라서 이제 비교적 잘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연구의 간사를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혈액암협회에서 같이 온라인 공개 강좌로 한우 여러분들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게 돼서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제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백혈병은 뭐 여러 가지 아주 희소한 백혈병도 있지만 크게는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 그리고 골수국의 백혈병, 림프국의 백혈병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성으로 오면서 골수성의 특징을 가지는 백혈병을 우리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성인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타입의 백혈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왜 올까요? 골수에 있는 이제 건강한 조혈모 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가 병이 들면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양한 발암물질과 이제 유전적인 소인들인데요.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제 벤젠과 같은 석유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흡연, 그리고 항암제, 특정 항암제에 노출되거나, 이제 특정 염색약에 장기 노출되는 경우에도 이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혈액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일어나면 몸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가 망가졌을 때 그것을 수복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다고 되어 있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가 망가지면서 이 건강한 조혈모 세포가 병든 조혈모 세포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병이 온다. 현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 화면은 2017년에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에 이제 실린 연구이고요. 급성골수성 백혈병 한 열 몇 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병이 오는가를 그 순서대로 이제 조사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약 3개에서 한 10개까지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망가져야 병이 온다. 이런 걸 현재 알고 있고요. 요것은 이제 골수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요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진단될 때 그 백혈병 세포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 세포보다 굉장히 세포가 크기가 크고 핵의 크기가 큰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는 이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 있는 이 백혈병 세포가 골수를 떠나서 말초 혈액으로 들어가서 말초 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이 백혈병 세포를 포함한 백혈구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혈액 검사 소견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만 머물러 있어서 말초로는 나가지 않고 골수에서만 증식해서 정상 조혈 기능을 떨어뜨려서 백혈구뿐 아니라 적혈구, 혈소판 등 혈구를 떨어뜨리는 범혈구 감소증으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성이라고 이름이 붙고요. 대개는 한두 달 이내에 병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이 흔하고요. 식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밤에 식은땀이 흠뻑 나는 이런 야간 발한과 같은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감이 흔하고 또 심한 빈혈이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기도 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에 멍이 들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이 오시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진단 과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골수 검사입니다. 골수 검사를 해서 보통 이제 엉치뼈에서 찔러서 저희가 피를 뽑고 골수 조직을 얻게 되고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봐서 백혈병이 맞는지 여부를 먼저 판별하게 됩니다. 급성 백혈병인 것 같다 하면 그 다음에 면역 표현형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지 림프구성 백혈병인지를 대별하게 되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 세포 유전학적 검사,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를 직접 보는 검사가 있고 그것을 특정 염색체 변이를 더 정밀하게 보는 피쉬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세포 유전학적 검사, 그리고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PCR 검사, 그리고 여러 개의 유전자를 같이 돌연변을 보게 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는 이런 분자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예후가 어떨 것이고 또 어떤 표적 치료제를 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최종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단이 되면 저희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이분은 좋은 예후인자를 가진 분이구나, 아니면 나쁜 예후인자를 가진 분이구나 판별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예후인자, 이 유전적 변이에 근거한 예후인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은 요 표적 치료제를 쓰면 효과가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함과 동시에 이분은 예후인자가 나빠서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를 시키기가 어렵겠구나. 결국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치료해서 이 완치를 노려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병이 나을 수 있느냐 이제 저에게 물으시고, 그래서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들도 이제 무섭다고 하는 병을 완치시킬 수 있겠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이제 치료하는 의사들은 60세가 넘지 않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되도록 치료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예후군, 중간 예후군, 나쁜 예후군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젊어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의 완치율은 대략 좋은 경우에 한 75%, 그다음에 중간인 경우에 50%, 나쁜 예후군인 경우는 25%,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의 감을 잡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는 고령 환자군인 경우에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60세와 70세 사이는 환자분의 상태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 환자에 맞는 치료가 어떤 게 최적인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진단되시면 초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완치 목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강도 항암 치료, 그리고 완치는 어려운 경우에 생존 연장을 위해서 하는 저강도 항암 치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고강도 항암 치료를 결정하면 관해유도 항암 치료와 그다음에 관해 후 치료인 공고 치료, 공고하게 한다는 뜻이고 이제 한 3-4주기 정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 치료를 한두 주기 정도 한 후에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강도 항암 치료는 앞서서 정준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저메티라 치료가 이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도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용량의 아라시라고 하는 항암제, 그리고 베네토클락스, 상품명으로는 벤클렉스타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표적 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 옆에서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백혈병의 모식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 밑에 이제 있는 동그라미가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보는 백혈병 아세포라고 이제 부르는 백혈병 세포입니다. 대다수가 요 아세포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아주 소수로 위에 보시면 백혈병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제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소수의 백혈병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고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 백혈병 세포를 만든다. 현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처음에 진단됐을 때 온몸에 백혈병 세포가 퍼져 있는 진단 상태는 마치 이렇게 산불이 나서 전 숲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루어지는 관해유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표준요법으로 7+3 요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 아라시라고 하는 약을 일주일,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정맥으로 주입하고, 그다음에 이다루비신 또는 다우노루비신이라고 하는 약을 3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활발히 증식하고 있는 백혈병 아세포를 공격해서 대부분을 이제 죽인다. 이제 이런 치료의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해유도 치료를 해서 성공적으로 완전 관해를 얻게 되면 그 상태는 이제 불타던 이렇게 숲이 웬만큼 다 꺼졌지만 여전히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는, 이게 이제 백혈병 줄기세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요 백혈병 세포는 증식하지 않고 동면이라고 하는 겨울잠을 자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항암제가 암세포가 이렇게 증식을 할 때 그때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증식하지 않고 이렇게 동면 상태에 있는 세포는 잘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고용량 아라시라고 하는 이런 항암제를 띄엄띄엄 집중적으로 투약하는 이런 요법을 통해서 이런 백혈병 줄기세포를 없애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급성굴성 백혈병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백혈병이 혼합되어 있는 병인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어떤 특효약을 찾아서 치료 성적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급성 전굴수구성 백혈병, 옛날 말로 M3, 그리고 이제 APL, Acute Promyelocytic Leukemia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약어인데요. 이런 이제 병이 있고, 요건 이제 환자분들이 흔히 착한 백혈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병입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1996년, 2000년까지 약 20년보다 더 이전에는 그 이전에도 완치율이 한 50% 정도 됐던 백혈병인데 이후로 이제 특효약이 나오고 치료 성적이 향상되면서 약 10년 전까지는 이게 이제 거의 80%에 육박하는 완치율까지 올라온 병입니다. 현재는 완치율이 한 8, 90%에 이르는 병이어서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됐지만 대부분이 이제 완치가 돼서 사실 수 있는 이런 백혈병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급성 전굴수구성 백혈병은 대개 이제 출혈 경향을 굉장히 동반하면서 와서 전신에 멍이 드는 출혈 증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사노이드 또는 이제 트리세녹스와 같은 특효약이 이미 잘 개발되어 있고 초기에 출혈로 인한 이제 사망률을 넘어가면 완치가 이제 상당 부분 되는 완치율이 높은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급성 전굴수구성 백혈병 이외의 다른 백혈병은 이렇게 완치를 잘 시킬 수 있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가? 표적 치료제가 몇 가지 개발돼서 현재 사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2021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이제 가능한 표적 치료제는 라이답트라고 하는 FLT3 변이 급성굴성 백혈병 처음 진단됐을 때 쓰는 약과 그리고 조스파타라고 하는 FLT3 변이 급성굴성 백혈병이 재발하거나 불응했을 때 그리고 고령에서 급성굴성 백혈병을 치료할 때 쓰이는 벤클렉스타라고 하는 이런 표적 치료제들이 현재 경구약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효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약들이지만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아서 이제 상당히 고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재발하거나 불응한 급성굴성 백혈병은 처음 치료도 어렵지만 재발을 한 경우에는 더욱더 치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재관해 유도 항암치료, 구제 항암치료라고도 하는데요. 완전 관해를 다시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서 첫 번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완전 관해를 얻고 그 다음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저희가 시도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약 임상시험 치료를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고위험군의 급성굴성 백혈병 환자뿐 아니라 재발하거나 위험군을 떠나서 재발하거나 불응한 모든 환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여전히 완치를 노릴 수 있는 치료가 되는데요. 그 모식도를 간략히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부설판 플루다라빈 이제 치모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그런 전처치료법인데요. 이런 아주 강력한 항암 치료인 전처치료법을 함으로써 골수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잔존 백혈병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 일주일 정도의 전처치료법이 끝난 이후에 건강한 기증자에게서 받은 이제 조혈모 세포가 포함된 세포를 주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세포를 주입하면 이 세포가 한편으로 골수에서 생착이 되고 또 이제 남은 면역 세포가 잔존에 있는 백혈병을 제거하는 이 항암제와 세포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백혈병을 없애서 완치를 노릴 수 있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전히 유효한 치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각 유전자의 변이를 표적하는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BCL2라고 하는 유전자 억제제가 개발되고 있고 이미 하나가 개발돼서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 벤클렉스타입니다. 이제 이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요. IDH1,2라고 하는 유전자 억제제는 현재 미국에서 이보시데닙, 에나시데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물이 쓰이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른 여러 가지 신약들이 또 이걸 억제하는 약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FLT3 억제제는 라이답트와 조스파타 이미 말씀드린 약 이외에도 이제 그 차세대 약물들이 현재 임상시험 중인 약물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TP53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는 요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 기전을 이용한 치료제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요 까만 게 백혈병 세포고 하늘색이 탐식 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백혈병 세포가 이게 탐식 세포가 원래는 면역 기전에 의해서 백혈병 세포를 잡아먹어서 없애야 되는데 이 백혈병 세포가 나를 잡아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신호를 발현해서 요 신호가 발현되면 탐식 세포가 이걸 안 잡아먹어도 되나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면역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면역 회피를 억제함으로써 백혈병을 죽이는 단클론 항체 면역 제제가 개발 중이고요. 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녹색이 백혈병 세포, 하늘색이 T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인데 이 T세포 역시 백혈병 세포를 우리 몸에서 죽이는 면역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 세포와 이 T세포에 붙어서 이 두 개를 짝지어 놓음으로써 T세포가 백혈병 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이런 이중항체 치료제가 또한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세포 치료제, 자기의 이제 세포를 이제 가공함으로써 자기의 백혈병 세포를 죽이게 만드는 카티라고 하는 세포 치료제가 이제 현재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현재 개발 중이고 백혈병 줄기세포, 아까 이제 백혈병 줄기세포가 완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제 불시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백혈병 줄기세포를 분화시키는 유도제, 그리고 백혈병 줄기세포를 표적해서 붙은 다음에 세포 내로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죽게 만드는 이런 독성 약물에 의해서 만드는 표적 항체 약물 복합제 이런 약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의 급성 굴성 백혈병은 부작용이 덜한 항암 치료를 통해서 현재 이제 수명 연장을 목표로 치료하고 있고요. 비교적 젊은 급성 굴성 백혈병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혹은 재발 불응 환자의 경우에도 조혈모 세포 이식을 통해서 완치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이후에 국내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도입되고 또 이를 통해서 치료 성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소개해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전의 수많은 약물이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돌입해 있고 수년 내에 아마 가시적인 치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74세시고 2020년 아마 급성골성 백혈병을 발병하셨고 다코젠, 벤클렉스타로 관해에 성공하였으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치통, 압박,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마 부작용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치료제로 AML을 치료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아마 여기서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기의 이제 면역 세포를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주입하는 아마 카티 세포 치료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이제 처음 시도가 됐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돼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AML에서는 ALL은 표적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적이 있는데 AML은 아직 이제 공통적인 표적을 아주 성공적인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해서 현재 몇 가지가 임상시험과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당장 이 카티 세포 치료제로 AML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마 몇 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티셀 이외에 이제 다양한 기전의 면역 기전을 통해서 치료하는 약물은 보다 이제 임상시험 3상, 1상 이런 이제 임상시험 개발 단계에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저희가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22세이며 지난해 가족 간 반일치 이식을 이식하였습니다. 현재는 호흡기 약만 하루 한정 복용 중이며 2개월마다 정기 검진 중입니다. 아마 이식이 잘 되고 끝나셔서 이제 외래 추적 중이신 것 같고요. 운동도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고 고지방, 피자, 치킨 등 식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언제부터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어떤 운동과 식이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제 환자분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이식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략 면역 대제가 웬만큼 끝나거나 이제 굉장히 소량 드시고 계신 상태여서 이식한 뒤 숙주 반응이 심하게 오거나 감염이 있거나 해서 합병증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다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완치가 된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과 식이가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항암 치료라고 하는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를 견딘 상태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화가 이제 조금 더 촉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각종 성인병과 그런 퇴행성 질환들에 조금 더 노출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성인병 관리나 이제 몸을 좀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제 피자와 치킨 고지방식기만 하시는 삶에서는 이제 벗어나셔야 되겠습니다. 힘들게 큰 병 앓으시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병 때문에 또 고생하시게 되면 안 되니까요. 다음 질문은 33세이며 2020년 진단받아 올해 1월 형제 반일치 이식을 하였고 최근 아래와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RQ-PCR 정량 PCR로 인버전 16이 0.002로 이제 미량 검출이 되셨고 엔라스는 음성이고 아마 처음에 나오셨기 때문에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없어졌고 WT1 유전자가 0.0041%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그 유전자가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미세 잔존 질환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반드시 0이 되어야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요?는 이제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현재 미세잔존 질환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나오는 경우보다는 확실히 재발이 떨어지고 이제 완치가 비교적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미세잔존 질환이 아직도 양성인데 재발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미세잔존 질환이 양성인 경우가 음성인 경우보다는 재발 확률이 높다는 거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을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치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림프구 이제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이라고 해서 이제 치료 의사에 따라서는 이런 재발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증해 주셨던 환자분의 림프구를 다시 이제 채집을 해서 소량 이제 넣어줌으로써 이런 20편대 백혈병 효과를 통해서 재발을 더 낮추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또 20편대 숙주 반응 같은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을 예방하는 것은 다른 가이드를 드리기는 어렵겠는데 이제 담당하는 주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보다 더 그 적극적으로 이제 짧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 유전자가 이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이제 추적하는 방법이 일단 1번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질문은 네. 언제부터 재발 위험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답은 없습니다. 길게는 그 5년이 지나서 재발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도 이제 저희가 간혹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상은 한 3년이 넘어가면 그래도 재발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재발을 안 해도 안 할 것 같다고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지나지 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발할 경우 표준 치료로 만약 재이식을 한다면 1차 이식보다 치료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지요. 첫 번째 이식을 할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환자분께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 이제 완치 확률이 한 5, 60%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통 저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2차 이식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완치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는 것이 맞지만 치료 성적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략 2차 이식 때는 완치율이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1세시고 1년 2개월 전에 골수 이식을 받으셨고 현재 수치는 백혈구 8,000, 혈색소 11.8, 혈소판 48,000, 후중구 3,000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았다 최근에서야 4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이 되시고 혈소판이 좀 늦게 올라가시는 분인데요. 혈소판이 48,000인 상태에서 임플란트나 신경치료 등이 가능한가요? 신경치료 하시는 것은 혈소판이 낮다는 것을 치과 의사 선생님께 알리고 이제 지혈을 충분히 하면 문제는 없겠고요. 임플란트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제 출혈 위험성 때문에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급하지 않다면 조금 더 혈소판이 회복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공고를 드리고 싶고요. 부부관계는 혈소판 수치가 7만 이상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제 7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혈소판이 좀 낮으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부관계를 할 때 출혈 위험성이 있고 또 이제 그를 통한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위험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면역이 좀 취약하신 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권고를 드리신 것 같고 조심해서 이제 주의해서 이제 하실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주시죠. 16세 아주 이제 젊은 백혈병 환자이고요. 2020년 진단 후 1차 이다루신 카디옥산, 2차 아라시, 3차 이다루신 플루다라민 아라시크라신, 4차, 5차, 6차에서 아자스틴 다쿠젠을 쓰신 것 같습니다. 이후 폐혈증과 폐렴을 앓고 현재 퇴원했고요. 필수가 95%, 골수검사 22%로 이식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치료해야 할까요? 어려운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그 이제 불응성 백혈병이고 이제 저도 이런 치료를 하면서 여러 차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불응에 빠지는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환자분이 이제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치료를 다 해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C가 95%고 골수검사 22%는 아마 아세포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세포상으로 이제 22% 정도 보이지만 PC가 95%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골수검사, 골수에 있는 세포가 백혈병 세포라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치료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하셨고 아마도 실패해서 체력도 많이 쇠약해진 상태가 돼서 저강도 항암 치료로 이제 바꾸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이식을 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관해를 못 얻은 상태에서 마지막 방법으로 불응 상태에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불응성 상태에서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을 때 이제 성공률은 재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0, 30%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해를 만들고 이식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일반적인 방법으로 관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체력과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인 이제 방법이 받쳐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적절한 신약 임상 시험이 있다고 하면 신약 임상 시험 치료 같은 치료를 시도를 해보고 가급적 관해 내지는 이제 관해와 비슷한 정도의 이제 반응을 어느 정도 한 상태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이제 가능성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이제 폐혈증을 앓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 이제 퇴원하셨다고 돼 있으셔서 아마도 이제 그런 치료를 시도하는 게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담당하시는 쌤하고 이제 그 깊이 상의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0세이시고 20 진행 후 숙주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고 9월에 재발해서 베네토클라스 복용 중입니다. 이후 길테리틴이 복용 예정입니다. 12월에 1차 이제 동일 기증자로부터 2차 이식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어떤 표적 치료제가 좋을지요? 아마 이제 FLT3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길테리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유지요법에 대해서 아마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미도스타우린 같은 약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전 그 1세대 FLT 억제제 약물들이 이제 유지요법 29 유지요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규모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식을 하고 나서 FLT 억제제를 쓰는 게 유지요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주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지는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급성골성 백혈병 이식하고서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승인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가인데다 아직 데이터가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있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요? 내성은 이제 다양한 기전으로 오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제 내성이 오는가에 따라서 아마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길테리티닙을 쓰신다고 하면 길테리티닙을 만약에 쓰고 내성이 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이제 신약 임상 시험에 FLT 억제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 참여해서 치료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 우리가 기존에 쓰던 약들도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단 치료를 하고 다시 이제 이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아마 계획이 될 텐데요. 상황에 따라만 좀 다를 거라서 제가 여기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과한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PHI106 이제 파로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제이고 플리스린 IN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아마 개발 상황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약물 FLT3IN1이라고 하는 건 아직 임상시험 단계, 개발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제 그 약물이고요. 첫 번째 약물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그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기관에서 이제 일상 임상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 말고도 이제 다른 약물 한 가지가 더 일상 임상 시험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현재 임상 시험 단계에 있다. 그리고 임상 시험을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으로 가면 이제 참여해서 치료를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상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임상 시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추가해서 이제 이 백신을 워낙 많이 요즘 물어보고 계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제일 큰 원칙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고요. 호중구는 이제 항암 치료 중에 500개 미만일 때는 이제 조금 500개 넘을 때 이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이. 그리고 이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당연히 이식 3개월 내에는 보통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지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아까 설명해 주셨던 CAR-T 세포 치료인 환자들도 조금 제한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이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을 받고 또 설명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다 내년에는 이제 좀 대면으로 각 환자분들도 뵙고 가족분들고 만나서 이렇게 이런 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다시 한번 저희 대한혈액학회 연구회와 함께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혈액암협회의 모든 또 관계자분들, 또 지금도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이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궁금했던 부분을 푸셨으면 하고요. 또 각 그 주치의 교수님들께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실 거라는 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건강을 회복하시고 또 질병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신동엽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온라인 공개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